네, 숲으로 가는 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추천하는 책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저자 샌딜 멀레이 너선, 엘다 샤퍼, 펴낸 빌리 버튼입니다. 저자가 두 분이네요. 샌딜 멀레이 너선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엘다 샤퍼는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데 탁월한 업적을 남긴 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은 결핍이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며 결핍이 때로는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결핍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결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있게 분석한 책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과 터널링의 차이. 어느 저녁 우리는 채식주의자 식당에 갔다. 이 식당의 이름은 흑사탕이었는데 이 식당이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식당 주인이자 주방장인 아만다 코헨이 채소는 땅에서 나는 사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식당은 특별한 메뉴 하나 덕분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바로 오렌지 소스를 뿌린 브로콜리를 곁들인 튀김두부였다. 음식 평론가들은 모두 이 요리를 칭찬했고 사실 그럴 만한 요리였다. 맛있는 요리였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다. 우리가 그 식당에 간 날은 마침 타이밍이 좋은 날이었다. 그 다음날 아만다 코헨이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아이언 셰프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언 셰프는 요리사들이 나와서 빡빡한 시간 안에 3개의 요리로 구성된 코스 메뉴를 만드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과 함께 각각의 코스에 써야 하는 깜짝 재료가 무엇인지 요리사들에게 공개하고 요리사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요리를 만들지 계획을 세운 뒤 그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야망에 불타는 요리사들과 미식가들 그리고 그냥 요리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코헨이 정말 최고의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제시된 깜짝 재료가 브로콜리였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당연히 자신의 대표 요리이자 하루 전에 우리가 먹었던 바로 그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그 요리를 좋아했다. 하지만 사실 코헨은 우리가 생각했던 식으로 행운을 누리지는 못했다. 깜짝 재료인 브로콜리 때문에 자기가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요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사실 그 프로그램이 녹화된 것은 1년 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코헨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메뉴판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튀김두부는 아이언 셰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녀는 자기의 대표 요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행운은 더욱 남다르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량을 연마해온 요리사였지만 사실 이 요리사의 대표적인 요리는 2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 탄생했다. 물론 그녀의 튀김두부 요리는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었다. 이런 창의적인 폭발은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각고의 노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간 제한이라는 압박이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이전의 노력을 당장 급한 어떤 결과물로 압축해내도록 만든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어떤 회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 내리지 못한다. 아이디어야 많지만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최종적인 완성본을 만들려면 이런저런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임박하면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결핍이 그 모든 선택을 강제한다.
추상적이었던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 마지막 압박이 없다면 당신은 여러 생각만 떠올릴 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코엔은 아이언 셰프에 출연하면서 몇 가지 비장의 재료들을 염려해 두고 있었다.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재료들로 실험하고 준비했던 아이디어들이었다. 하지만 결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합친 어떤 죽이는 요리가 나왔다. 우리는 흔히 결핍을 이야기할 때면 어떤 비참한 결과를 연상하곤 한다. 사실 이 책을 쓰겠다는 생각도 빚에 쪼들린 가난한 남자 시온과 끊임없이 일에 치여 허덕이는 바쁜 남자 샌들이라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연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아만다 코엔의 경험은 결핍의 또 다른 측면을 입증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측면으로 결핍이 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요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무언가에 제한받는다고 느낄 때 멋진 성과를 거두며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만다 코엔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했던 비장의 아이디어를 모두 동원해 단 하나의 위대한 요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 이론으로 보자면 결핍이 정신을 사로잡을 때 결핍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 말은 결핍이 비록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이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내는 결핍. 몇몇 사람들은 회의를 끔찍하게 싫어한다. 하지만 조직행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인 코니 저스크는 이런 회의를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며 회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업과 대화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상세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는 여러 종류의 회의를 연구했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학생들 사이의 회의, 관리자들 사이의 회의,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비교하는 회의, 그리고 매출액 중대와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 등이 있다. 이런 회의들은 제각기 다 달랐다. 그러나 공통점 몇 가지가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집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며 모호하고 겉도는 이야기만 나오고 대화는 툭 하면 엉뚱한 것가지로 치닫기 일수라는 점이다. 단순한 요지조차도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정리된다. 의견은 분분하고 대책 없이 반대 의견만 나온다. 쓸데없이 세세한 사항들에 귀중한 시간이 낭비된다. 그런데 회의가 중간쯤 진행된 시점에서 반전이 시작된다. 저시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간 궤도 수정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집단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으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을 깨닫는다. 이런 양상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중간 지점이 진행의 중요한 도약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은 그 집단이 그때까지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룬 것들을 돌아보며 마감 기한을 놓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갑자기 온 힘을 다한다. 이렇게 해서 회의의 참가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이 사람들은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내고 꼭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집중하며 쓸데없는 장가지들은 옆으로 제쳐둔다. 이런 식으로 회의 시간의 중후반은 거의 언제나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낳는다. 중간 궤도 수정은 결핍이 정신을 사로잡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준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사람들은 집중을 한다. 이런 일은 심지어 혼자서 일할 때도 일어난다. 당신이 책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장의 마감은 앞으로 2주 뒤다. 그런데 원고를 쓰려고 앉아서 몇 문장 끄적이다 갑자기 특정 누군가가 당신에게 메일을 보냈을지도 모르니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메일함을 열어 확인했는데 답장을 해야 하는 다른 메일들이 눈에 띈다. 그렇게 답장을 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다.
그러다가 아차하고 다시 원고를 쓰던 창을 켠다. 그런데 글을 쓰는 도중에 자기가 사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점심으로 피자를 먹을지 말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한 게 언제였는지 생각도 하고 보험사에 최근 이사한 집의 주소를 알려준 게 확실한지 기억을 더듬는다.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털어내고 글쓰기에 집중해야지 생각하는데 어느새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한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은 뒤에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 어차피 그 원고를 마감하기까지는 아직 2주 넘게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간다. 그리고 쓰고자 했던 원고의 양은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서 계획했던 양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여유가 있던 2주가 지난 뒤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마감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원고를 쓰려고 앉은 당신은 절박한 심정이다. 누군가가 보냈을 이메일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당신은 그 생각을 털어내며 집중하려고 애쓴다. 어쩌면 당신이 워낙 글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애초에 이메일 따위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정신은 점심이나 콜레스테롤 혹은 보험사 주소 변경 따위를 생각하느라 방황하지 않는다. 친구와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도 따로 커피를 마시는 일은 생략한다. 마감이 임박한 원고가 그 점심 식사 자리까지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가 끝난 시점에는 당신의 이런 집중이 당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날 하루 동안에만 상당한 양의 원고를 썼기 때문이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보다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마감 기한이 보장해주는 이득을 연구해 왔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에세이 3편을 주고 교정을 맡겼다.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했고 3주나 되는 긴 마감 기한을 주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받는 보수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찾았는지 또 얼마나 시간에 맞추어 과제를 끝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어쨌거나 작업은 3주 안에 끝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구진은 또 다른 집단을 선정해서 마감 기한을 보다 빡빡하게 제시했다. 기한은 동일하게 3주였지만 한 주에 한 편씩 마감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과가 어땠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원고 집필 사고 실험에서처럼 마감 기한을 빡빡하게 제시받은 후자 집단이 더 생산적이었다. 이들은 전자 집단에 비해서 마감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감 기한을 덜 어겼으며 또한 오류를 더 많이 찾아냈고 따라서 보수도 더 많이 받았다. 마감 기한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4학년 2학기를 맞은 대학생들 역시 일종의 임박한 마감 기한에 직면한다. 이들로서는 대학 생활을 즐길 시간이 제한된 셈이다. 심리학자 제이미 커츠는 대학교 4년 생활이 이 마감 기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는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6달 앞둔 시점에 이 연구를 시작했다. 대학 생활에서 6달이면 즐길 여지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거의 끝났다는 절박함을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커츠는 이 학생들 절반에게 대학 생활이 6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감 기한을 제시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6달씩이나 남았다는 식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핍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했다.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며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들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마도 대학교가 제공하는 것을 보다 많이 즐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회의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든 혹은 대학 생활이 몇 달 남지 않았든 간에 마감 기한은 거대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해당 과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쓴다. 온갖 산만한 생각들에는 덜 빠져든다. 써야 할 원고의 마감 기한이 코앞일 때는 한가하게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지 않는다. 회의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할 때에는 대화가 안건을 벗어나지 않는다.
졸업이 코앞이니만큼 남은 대학 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시간이 부족할 때면 사람들은 그 남은 시간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게 업무의 성과든 즐거움이든 간에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집중 배당금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사로잡는 결핍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느슨함으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느슨함은 어디로 갈까? 만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혼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엌으로 가서 수납장을 살펴보라. 아마 아주 오래전에 산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집도 마찬가지다. 미국 전역의 부엌 수납장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온갖 종류의 스프 분말, 잼, 깡통 식품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현상들이 하도 일반적이라 식품 연구자들은 여기에 이름까지 붙였다. 이른바 수납장에 버려진 것들이다. 어떤 연구서는 부엌 수납장에 들어가는 식품 10개 중 하나는 수납장에 버려진 것들이 될 운명이라고까지 추정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집은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모아둔 박물관이다. 부엌의 수납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거나 청소한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라. 혹은 이게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버려진 물건이 많다 보니 수납 공간 자체가 시소상품이 됐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따로 보관해주는 사업인 셀프 스토리지 창고업이 등장해서 호황을 누릴 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연간 120억 달러가 셀프 스토리지에 버려진다고 추정하는데 이 금액의 규모는 음악 구매에 지출되는 비용의 3배나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셀프 스토리지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이 무려 약 186제곱킬로미터나 된다. 셀프 스토리지 협회도 셀프 스토리지 총 면적 안에 미국의 모든 인구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놀라운 사실도 아니지만 셀프 스토리지 산업의 이러한 성장은 풍부함에서 비롯되는 느슨함에 깊이 의존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작가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의 게으름은 언제나 셀프 스토리지 업체들의 거물 고객이죠. 컨설팅 회사인 스토리지 마케팅 솔루션의 대표인 데넥 네일러가 나에게 한 말이다. 이 업체들만 있으면 사람들은 온갖 물건을 치우느라고 하루 온종일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한, 그리고 또 여유가 있다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한, 그 물건들을 영원히 집안 구석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지출 명세서를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네일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에 두고 있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한 달에 $100씩 내가며 이것들을 보관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물건들을 치우는 겁니다. 느슨함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다 놓고 방치하게 만든다. 느슨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국적인 깡통 스프 음식이나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모형 비행기를 구매한다. 느슨함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쓸모를 굳이 따지러 들지 않는다. 과연 내가 이 주사기를 본전 뽑을 때까지 알뜰하게 사용할까? 라는 질문이나 과연 내가 바지 대신 저 대단한 디자인의 신발을 사면 본전을 뽑을 때까지 신을까? 라는 질문을 굳이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 트레이드 오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면 되지 뭐 라고만 생각한다. 느슨함이 우리를 트레이드 오브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마음대로 쇼핑할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는 느슨함이 발급해준 쇼핑 자격의 권한 아래서 다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물건의 매력만 보고 그 물건을 구매한다. 물론 이런 행위는 비효율적이며 낭비이다. 시간이 남아돌 때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며 꾸물거린다. 그리고 이때 시간은 증발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16시간 가운데 오로지 6시간만 제대로 사용한다. 이틀이면 끝낼 일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 끝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느슨함에 일부러 중요한 일을 하지 않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만이 우리가 말하는 느슨함의 결과이다. 여유 시간이 많을 때 사람들은 시간을 별 계획 없이 낭비한다. 그리고 공돈이 생기면 쓸모없는 물건을 사고서는 그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자기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 부엌의 수납장에는 먹지도 않는 식품들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 업체에 물건을 맡겨놓고서는 거기에 무엇을 맡겼는지 까맣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느슨함은 단지 비효율에 그치지 않는다. 다음은 우리가 실험에 참가했던 대학생 피실험자들 중 한 집단에게 제시했던 가상의 상황이다. 당신은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저녁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기로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교정을 걸어가다가 어떤 포스터를 보고는 당신이 평소 존경하던 어떤 작가가 오늘 저녁에 강연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도서관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그 작가의 강연을 들으러 가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의 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되 도서관에 가지 않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또 다른 선택권을 추가했다. 당신은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를 준비하려고 저녁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기로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교정을 걸어가다가 어떤 포스터를 보고는 당신이 평소에 존경하던 어떤 작가가 오늘 저녁에 강연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당신이 줄곧 보고 싶어 했던 어떤 외국 영화가 시청각실에서 상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도서관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그 작가의 강연을 들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겠는가? 매력적인 대안이 한 가지만 제시되었을 때는 60%가 도서관행을 선택했지만 매력적인 대안이 두 가지가 제시되자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80%가 도서관행을 선택했다. 보다 많은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받은 사람들이 이 선택지들 가운데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니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연장과 도서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당신은 그날 더 중요한 일이 리포트를 쓰는 일인지 강연을 듣는 일인지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공부가 아닌 여가활동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여가활동을 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또 하나의 결정을 추가로 내려야 한다. 이 추가 선택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한다. 그래,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도서관에 가서 리포트나 쓰자. 처음에 계획을 고수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선택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다. 느슨함은 선택의 부담을 회피하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한다. 강연과 영화 사이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어진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만일 시간 여유가 있다면, 즉 느슨함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할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2개 있으면 돈을 아껴야 하므로 그 둘 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는데 마음에 드는 맛이 2가지가 있다면 칼로리를 생각해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게 돈이든 시간이든 혹은 칼로리든 간에 느슨함은 언제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느슨함은 당신이 둘 다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느슨함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이상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제공한다. 결핍의 덫. 인도 첸나이에 있는 코얌베두 시장은 대단한 볼거리다. 16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 시장에는 2,500개나 되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 가게들은 망고에서부터 금자나에 이르는 온갖 과일 및 채소를 판다. 수만 명의 쇼핑객들이 출근길 지하철역에 늘어선 줄처럼 형형색색의 잡판 사이를 끊임없이 흘러간다. 이 시장에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게 수없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로
이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노점상들은 동이 트기 전 이른 시각에 시장에 도착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로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노점상을 보았을 것이고 또 아마 이들에게서 어떤 물건이라도 사봤을 것이다. 첸나이에서 노점상들은 길 양옆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들은 담요 한 장만 깐 작은 판매대에 채소, 과일, 생화 등을 올려놓고 판다. 장사를 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보통 아침에 약 1000루피어치의 물건을 떼와서 하루 종일 팔아 1100루피를 만들고 총 100루피의 이익을 남긴다. 노점상이 노점사업에 들인 비용은 본인의 노동력과 아침에 물건을 떼는 데 들인 1000루피이다. 어떤 노점상은 이 1000루피의 돈을 온전하게 자기 돈으로 마련하지만 많은 노점상들은 이 돈을 남에게서 빌린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싸지 않다. 중간 수준의 노점상들이 하루 이자로 5%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루 1에서 번 100루피 가운데 절반을 이자로 떼어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노점상들이 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빌린 돈에 따라 붙이는 이자율이야말로 어쩌면 코얀 배두 시장에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매혹적이라는 단어를 이자율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 쓸 수 있는 사람은 경제학자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생각을 해야 한다. 거의 모든 노점상들이 자기 예산 범주 안에서 아주 적은 느슨함을 가지고 있다. 차 한 잔 사 먹는다든가, 도사를 사 먹는다든가, 혹은 자식이나 손자에게 사탕을 사준다든가 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곳에 쓰는 5루피를 아껴서 날마다 물건을 그만큼 더 떼다 판다고 치자. 이렇게 하면 날마다 5루피를 덜 빌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 200일 만에 날마다 줘야 하는 1000루피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50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복리의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율이 높을 때는 더욱 빠르다. 하루에 5%는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이렇게 불어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아주 조금만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노점상은 50일 만에 빚에서 해방된다. 빚에서 해방되면 시장에서 벌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앞으로 계속 2배가 된다. 한 달 만에 소득을 2배로 높여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너무도 훌륭한 나머지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모든 노점상들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코얀 배두 시장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일관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확인한 표에서는 이 시장의 평범한 노점상은 무려 9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날마다 장사 미천을 빌려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왔다. 이들 노점상들은 덫에 갇혀 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덫에 갇히는 방식이다. 우리는 빈곤을 생각할 때 대개 이것이 현실의 어쩔 수 없는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1달러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과 선진국에서 하루 100달러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그 사람의 행동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그 사람과 출생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결핍은 부분적으로는 인간 행동의 결과다. 그 노점상들은 행동을 다르게 할 경우 얼마든지 덜 가난할 수 있다. 이 노점상들이 놓인 조건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결핍에 기여하는 상황을 일으켜 우리가 이름 붙인 이른바 결핍의 덫의 좋은 사례다. 결핍의 덫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노점상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결핍의 요소들을 선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 만일 그 노점상들 중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결핍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또 결핍은 사람들이 결핍의 정신 상태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고 또 어떻게 점점 더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 2명이 있다고 치자.
한 명은 펠릭스고 한 명은 오스카다. 펠릭스는 매주 주말로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리포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며 꼬박꼬박 기한을 지키면서 리포트를 제출한다. 펠릭스는 비록 바쁘긴 하지만 마음이 편하다. 이에 비해 오스카는 펠릭스와 똑같은 재능을 타고났고 또 같은 광자를 수강하지만 늘 시간에 쫓긴다. 펠릭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마음이 급하며 주말이면 늘 아슬아슬하게 리포트를 제출한다. 무엇이 오스카를 펠릭스보다 훨씬 더 바쁘게 만들까? 더 많은 학점을 수강하는 것도 아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오스카는 한 걸음 뒤처져 있을 뿐이다. 그는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 수업의 리포트를 매 주말마다 내고 있는 것이다. 펠릭스는 며칠 전에 들은 내용이 기억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어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쉽게 리포트를 쓸 수 있지만 오스카는 한 주 전에 들은 강의를 기억해내느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또 이번 주에 들은 강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까지 함께 해야 했다. 그러니 오스카는 공부를 더 많이 하지만 성적은 더 나쁘다. 한 걸음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돈에 한 걸음 뒤처져 있을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런 상상을 해보자. 펠릭스와 오스카는 농부이고 절마다 동일한 작물을 재배한다. 펠릭스는 모아둔 돈을 종자와 비료를 사고 다음 수확 때까지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로 쓴다. 그런데 오스카는 펠릭스가 쓰는 것과 같은 액수의 돈을 같은 목적으로 빌린다. 학생 펠릭스가 한결 여유로웠듯이 농부 펠릭스도 한결 풍족한 생활을 하는 부자처럼 보인다. 오스카는 펠릭스에 비해 쓸 돈이 적다. 두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올리지만 오스카의 소득 가운데 일부는 빌린 돈의 이자로 새 나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오스카는 한 걸음 뒤처져 있다. 펠릭스의 소득은 다음 철 농사에 투자되지만 오스카의 소득은 이번 철 농사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들어간다. 이런 상황들은 결핍이 단지 물리적인 자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위에 제시된 두 경우에 모두 펠릭스와 오스카는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스카는 결핍을 경험하고 펠릭스는 그렇지 않았다. 첫 번째 상황에서 펠릭스와 오스카는 동일한 양의 작업량과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서 동일한 소득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자원이 배치된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펠릭스와 오스카, 두 사람 사이의 대비는 우리가 결핍의 덫이라는 개념을 어떤 뜻으로 쓰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두 사람 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스카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결핍의 덫에 사로잡혀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결핍의 덫은 물리적 자원 부족이라는 조건보다 훨씬 더 사납고 완강하다. 이 덫은 자원의 오용을 기반으로 생겨나며 따라서 실질적인 부족함이라는 조건을 형성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 발 뒤처진 상황, 지난달에 발생한 비용을 끊임없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잘못된 방식 때문에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진다. 최초의 결핍은 행동의 복리 계산 방식에 따라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핍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특징을 관고한다. 우리는 농부 오스카가 끊임없이 돈을 빌리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저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써. 도무지 저축할 줄을 몰라 라고 생각한다. 또 학생 오스카가 훨씬 많은 시간 공부를 하면서도 때로는 제때 리포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저 학생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좀 쉬어가면서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핍의 덫의 논리를 이해하고 나면 오스카는 돈을 너무 적게 써서라거나 오스카는 충분히 많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떻게 투입되는가 하는 점이다. 끊임없이 돈을 빌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만큼 돈을 적게 쓰게 된다. 소득의 많은 부분이 이자 지급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뒤처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마치는데 보다 적은 시간을 들인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이 뒤처짐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데 소모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 코이안베두 시장 노점상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저축할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결핍은 다른 이유로도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일상 속의 결핍. 의사와 케이블 방송 AS 기사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몇 시 정각에 보자고 약속을 해놓고선 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점이다. 물론 예정대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란 어렵다. 조금만 꾸물거리거나 예상과 다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런 충격을 흡수해줄 느슨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정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늦춰진다. 이렇게 되면 모든 약속을 다 서둘러 해치워야 한다. 당사자는 오로지 눈앞에 닥친 일에 몰두하고 터널링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미래의 시간을 빌려서 현재의 일에 투입한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당사자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심정이 된다. 까딱하면 모든 약속에 다 늦을 수 있다. 아니, 결국 늦고 만다. 거의 날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선을 일찌감치 넘어버린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개인 일정을 빡빡하게 짜기로 유명하다. 약속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의사나 케이블 방송국 AS 기사들처럼 연속적으로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가 이렇게 늦는다 하더라도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다. 그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늦지 않는다. 다음 약속이 예정된 시각 5분 전에 비서가 나타나서 5분 남았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약속이 끝나는 시간에 비서는 다시 나타나서 이런 사실을 알린다. 비서의 이런 명백한 개입 덕분에 그 친구는 결핍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특별히 헌신적인 개입은 아니다. 그러나 심오한 어떤 사실을 생생하게 일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떤 사람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결핍의 결과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결핍의 심리는 원초적이며 이것을 스스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 심리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 방금 말한 재단의 대표도 정해진 약속에 따라 누군가를 만날 때면 터널링 상태에 빠져든다. 그런데 그가 쓰는 계획은 결핍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사실 그 환경을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다. 비서가 느슨함을 추가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요철에 비유할 수 있다. 전체 도로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운전자의 졸음을 쫓아주고 운전자가 무심코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히 한다. 이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더 많이 집중하게 하거나 잠을 더 자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을 결핍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 하는데 일이 자꾸만 나쁘게 풀리는 이유를 이해하고 도로의 요철 부분에 해당하는 해결책을 도입하거나 도움을 줄 비서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한 논리가 중요하다. 즉, 결핍을 이해하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책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결핍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결핍이 아닌 풍요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